크립토 에셋, 크립토 커런시 시장의 최대 문제는 뭐냐면 변동성이다. 가격의 변동성이 위아래로 수십 %로 움직인다는 자체가 이미 아직 이거는 화폐로서의 준비 단계에 불과하지 화폐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지금 그 미래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희망찬 미래를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거. 오늘 주제는 바로 이코노미스트의 투자편입니다. 비트코인이 난리가 났던데요. 그러니까요. 저 어제도 뭐 방송 네. 가서 이야기하고 왔는데 블랙 선데이라고. 블랙 선데이? 원래 블랙 뭐였죠? 딴 거는 먼데이. 먼데이.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뭐 일요일도 거래하니까 네. 24시간 돌아가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날 시장에서 일단 한번 충격을 좀 받아서 한 20% 빠졌죠. 그런 다음 주중에 반등을 했나 싶었는데 주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밀려서 일단 네. 장중 기준으로 해서 5천까지 깨졌으니까. 5천. 네. 원래 8,100만 원인가? 뭐 그렇죠. 뭐 아무튼 간에 야. 이게 상당히 좀 시장에 이렇게 변동이 크다 정도. 그러니까 네. 5만 불, 뭐 5만 원, 뭐 5천만 원 다 좋은데 네. 아무튼 뭐 상당히 좀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생각되던 레벨도 장중이지만 오늘 방송 기준 이탈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역시 규제 리스크라는 게 그 터키 규제 리스크에 이어서 네. 한국의 또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이 또 네. 한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저도 어제 저녁에 급하게 뭐 방송 불려가서 인터뷰했는데 그거 보면서 뭐 저는 뭐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이게 뭐 내재 가치가 전혀 없는 위험한 자산이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조금 약간 반대 의견을 밝히고 왔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모든 화폐 금융이라는 건 사실 다 실체가 없어요. 모든 화폐? 예. 우리가 인간이 쓰고 있는 화폐 중에 실체를 가지고 있던 화폐는 네. 이미 그 시대가 종말을 구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0년 전에 인류 최초의 화폐가 나왔는데 그건 보리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같은 경우는 면포, 또는 저화, 뭐 이런 여러 가지 화폐들이 등장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화폐의 시작은 실물 화폐거든요. 네. 즉 쓰임새가 있는 것을 화폐로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니 혹은 밀 한 포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즉각 인지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 사활을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화폐로 쓰기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실물 화폐에 문제가 있었어요. 뭔데요? 썩죠. 그렇죠. 예, 그리고 썩죠. 두 번째가 뭐 요즘은 우리가 정말 한국의 쌀도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우리 다른 나라 옆에 있는 그 나라 여행 가면 쌀 맛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났다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쌀에 비해서 그쪽 쌀이 훨씬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서 그 경쟁이 벌어지고 특히 여러 가지의 노력들, 마케팅의 노력들까지 이어지면서 최근에 그 밥이 참 맛있는 식당이 늘어났다는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 하면 혼났죠. 왜 그러냐면 뭐 밥을 먹는 게 어디야? 그러다 보니까 옛날 이모군란, 1882년 발생했던 이모군란 당시에 그 겨가 잔뜩 섞여있던 쌀을 받았던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도 있을 정도로 쌀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주기만 하면 고마운 물건이었지만 문제는 그 퀄리티라는 게 일정하지 않다라는 게 최대의 문제가 되겠죠. 그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겨가 섞여있구나. 제대로 도정도 안 됐거나 심지어 상한 쌀을 그 한 포대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다 확인해서 거래를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물 화폐라는 게 가지고 있는 장점, 직관적이고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거기에 투입되는 인간 노동력의 가치, 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지는 결정적인 어떤 포인트. 우리는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비해서 이제 실물화폐의 장점은 그 정도에 끝나지만 직관적이라는 거가 장점인데 이다음부터 인류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이제 실물화폐가 되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일단 품질을 제대로 보증할 수 없으니까 이게 뭐 안 좋은 물건이 돌아다니지 맛있는 쌀, 오래 햇살 이런 거는 거래용 화폐로 밖으로 안 나오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먹겠지. 자기 가족이 먹겠지. 아니면 뭐 더 좋은 값에 또 부자한테 뭐 예를 들어서 더 좋은 값에 예를 들어서 노예를 받고 판다던가 여러 가지 상거래에서 가장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갑이 되는 사람, 우호적인 사람들한테 좋은 걸 주고 시장에서 나오는 상거래에 있어서는 품질의 문제들이 나오고 실제로 이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요 계속 그 면포의 저하 문제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서 막 때려잡고 이거는 안 돼 이러고 이 가격을 유지해야 돼 이러는데 결국 실패하고 넘어간 게 이제 상평통 보이듯이 금속화폐로 이제 가게 되는 게 금속화폐가 기본적으로 실물화폐에 비해서 품질이 일단 균등하고 쉽잖아. 순도 측정이라든가
아니면 정부가 인장을 꽉 찍어서 이거 위조하면 사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이 금속화폐로 딱 넘어가는 순간 이미 본질 가치랑은 이별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과 동전, 뭐 500원짜리 동전 이거의 가치가 정말 우리 국제 그 원자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동의 가치랑 일치해요? 다르죠, 다르죠. 다르죠. 당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 옛날에 만들었던 10원짜리 큰 둥그런 10원짜리랑 후 불면 날아가는 요새 나오는 10원짜리랑 안에 들어있는 동의 가치 같아요? 그치. 다르잖아. 근데 되게 우리 작아졌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인플레가 발생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후 불면 날아가는 애도 10원이고 옛날 그 갈색의 그 좀 우리 맨날 이게 그 게임 하던 예, 그 아무튼 그런 동전들의 가치는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10원이라고 치잖아요. 그게 뭐가 되냐면 실물의 가치와 화폐의 가치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절정에 도달한 게 바로 지폐, 수표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화폐, 지폐라는 거에서의 그 무서운 포인트 하나를 제가 이야기하자면 전 세계에 화폐가 한 60조 달러 정도의 규모의 화폐가 돌아다닌다고 해요. 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사피엔스라는 유발 하라리의 책에 나옵니다. 사피엔스. 저는 워낙 책을 좋아하니까 그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의 한 부분을 오늘 소개하는 거죠. 근데 60조 달러의 돈들 화폐를 찍어냈다고 한다면 이게 아마 보나마나 코로나 쇼크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에 훨씬 더 많이 찍어냈지. 그런데 실제로 지폐로 인쇄돼 돌아다니는 돈은 5, 6조 달러밖에 안 된대요. 10분의 1이 돌아다니고 나머지 10분의 9는 어디 간 거예요? 그렇지. 은행에 서버에 있지. 아. 우리 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하면서 n분의 1 식당 가서 다 하잖아요. 네네네. 그때 나의 돈이 은행에 있는 서버에서 이 사람에게 자동으로 이체될 거라는 믿음의 신뢰를 갖고 하는 거지. 그렇네. 그거가 정말 돈이 현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체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지금도. 맞아. 언제 현찰 갖고 다녀요, 요새 이제? 안 다니죠, 요즘. 예, 저도 예전에 뭐 애널리스트 생활하면서 구두를 이제 닦아야 될 일이 있을 때만 네, 지폐. 찾았던 기억이 나요. 2,000원 뭐, 예, 3,000원 그러니까 소액의 지폐를 갖고 자꾸 뭐 이체하기도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카드 내기도 어렵고 그럴 때만 현찰을 좀 뽑았을 정도 또 아니면 뭐 세차할 때 정도 이런 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나마도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안 하니까 그나마도 안 쓰게 되다 보니 현금을 인출한 게 언제적 일인가 싶을 정도가 되면 우리 모든 화폐라는 것은 결국 전산상의 물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굳이 크립토 에셋은 뭐 내재 가치를 가지지 않은 허구의 것이고 뭐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건 죄송하지만 화폐에 대한 여러 이론들 중에서 네. 일단 가상의 것,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했지만 실질 가치와 표피가 분리되기 시작했던 금속화폐 이후의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 변동 이런 거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주장인 거죠. 즉 화폐 그 자체에 어떤 내재 가치가 있네 없네 그 자체가 뭐 본질을 반영하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저는 좀 이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에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하고 좀 많이 거리가 있는 이야기다. 아니,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박사님이 또 사실 단순한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라 이 돈의 역사에 관해서 책도 쓰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박사님은 어쨌든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이런 거를 좀 인정하시는 듯한 느낌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무조건 화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왜 그러냐면 지난 100년, 2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저는 잠재력은 갖고 있지만 이게 미래의 돈이다, 이게 미래의 달러다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즉, 그 잠재력은 저는 인정하지만 이거다라고 주장하고 여기에 모두 해야 돼. 라는 것은 일종의 저는 좀 죄송하지만 그건 그분의 주장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년 전의 이야기를 한번 하자면 1812년,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이죠. 네. 208년 전입니다만 그때 미국이 영국한테 선전포고를 해요. 제2차 영미전쟁이 벌어지는데 왜 영미전쟁을 벌이냐 하면 영국군이 와가지고 미국의 해안을 노략질해요. 그때는 영국이 깡패였습니다. 그렇죠. 기축동화 국가 넬슨 제독부터 트라팔가 해전.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무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해군이 어떤 짓을 했냐면 그 넓은 미국의 동해안을 돌아다니면서 배를 막 불식 검문하고 납포하고 물건을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명분이 뭐였냐면 이거 나폴레옹한테 가는 군수물자지 우리가 뺏을 거야. 이해되세요? 그 나폴레옹하고 전쟁 중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폴레옹을 향해서 군수물자를 수출한다라는 혐의를 잡은 건 분명히 사실이었겠지. 네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립국가의 물건을 갖다가 자기가 뭔데 수색하고 압수하고 심지어 그 선원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배에서 종군을 시키는 일까지 있었다고 해요. 완전 노예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고 제퍼슨 대통령이 역사 쪽에 나오는 이제 이름들이 막 나옵니다. 선전포고를 했다가
2년 뒤에 나폴레옹이 항복할 줄은 몰랐던 거지.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 영국군한테 한 네. 선전포고하더라도 좀 주력은 유럽에 있으니까 미국 안 올 줄 알았는데 네. 프랑스가 항복해 버리니까 라이프니치 전투 이후에 네. 나폴레옹이 아무튼 실각해 버리니까 영국이 함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버지니아만 포토막 강을 통해서 올라와서 워싱턴을 점령하고 불살라버리는 네. 워싱턴 DC. 아, 워싱턴 DC. 네, 백악관이 그때 불탔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그 나폴레옹이 건조에 또 복귀하는 일도 있고, 왜냐하면 엘바섬에 도망갔던 이제 유배 갔던 나폴레옹이 다시 돌아와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영국 입장에서는 10년 넘게 프랑스랑 전쟁하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네. 바다 건너서 미국이랑 전쟁한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도 안 좋고 해가지고 대충 미국을 혼내주는 선에서 또 내륙에 들어갔다가 게릴라전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대충 타협을 받지만 아무튼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백악관이 불탄 날이에요. 약간 불탄 날. 그래서 백악관이 그때 이후에 저런 흰 석조 건물로 지어졌어요. 그전에 나무 건물이었다고 해요. 자, 근데 이 일화를 들어보면 벌써 알겠지만 20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 미국 달러가 이제 세계의 기축통화가 될 거야 라고 하면 뭘 잘못 드셨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건 딴 나라들이 뭐 이렇게 영국이 특히 세계 1차 대전에서 독일하고 싸우다가 너무나 많은 인명 피해를 보고 한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치죠. 한 세대의 젊은 남자가 다 죽거나 다쳤어요. 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몰락한 거. 여기다가 또 미국이 그 뒤로도 대공황의 위기도 견뎌내고 세계 2차 대전에서 또 독일을 어떻게 보면 항복시키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기여를 하면서 그죠. 피로 그 기축통화의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크립토 에셋이 될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거 말고 다른 수많은 자산 중에서 분명히 미래에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산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이게 아까 미국 달러 이야기를 했었지만 기축통화가 되고 시장에서 신뢰, 아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서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우리 돈의 존재를 이체시키는 걸 서로 믿으며 거래를 하게 되는 이 인간의 강력한 화폐에 대한 신뢰, 정부가 만든 법화에 대한 신뢰가 대체될 만한 뭔가가 나오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많은 고난을 견뎌내고 또 기존에 있었던 영국이 미국 침략했듯이 기존 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과 수많은 갈등, 질환 관계를 거쳐야 패권 다툼.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 이 규제를 해야 된다. 또 이런 자산들은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정부의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막 분노해서 그러는 것보다는 원래 대체 자산, 특히 정부의 권력은 너무나 막강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기보다는 양쪽 하나에서 그냥 찍잖아요. 윤전기 돌려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채권을 찍어서 그걸 또 정부가 재정적자를 써버리잖아. 이러는 정부의 행태, 그리고 정부가 스스로, 미국 정부가 스스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달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책들을 펼친 것이 대안을 찾는 투자자들의 이동을 가져왔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이 크립토 에셋이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저런 코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경제 정책들이 이제 경기가 회복됐다 싶으면 정상으로 돌리고 시장에 또 크립토 에셋은 이자 안 주잖아요. 네네. 근데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종이지폐로 은행에 이자하면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주는 순간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18년에 왜 그때 그렇게 자산 가격이 폭락했었나를 생각해 보면 미 연준이 금리를 3번 인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자도 안 주는 자산을 이거 우리가 왜 사야 돼? 라는 생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때는 잠깐 시장에 한번 패닉이 있었던 거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다시 부활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향에서 보듯이 그 자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특히 화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실질 가치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치의 괴리 현상은 수천 년 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지폐가 출현하면서 그건 더더욱더, 왜냐하면 지폐 하나의 가치는 이제 몇십 원도 안 하니까. 근데 거기에 적혀 있는 5만 원 화폐 우리는 믿잖아요. 신사임당 그림을 보면서 좋아하잖아. 요즘 신사임당 얘기하면 그 신사임당이 생각 안 나고 저희 옆 동네 신사임당이 잘생긴 아저씨 얼마 전에 저 출연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의 우린 그 실질 가치와 명목 가치 또는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괴리되며 우리는 이미지만을 추정하고 저걸 믿어왔기 때문에 화폐라는 게 거래되고 금융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점들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고난, 그리고 이런 많은 갈등 또는 이런 규제들 속에서의 어떤 시장의 변동성들의 속에서 점점 정말 유력한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자산들은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이 있는 자산이 부각되는 것은 아까 달러가 기축통화의 패권을 잡게 된 과정이 그들 혼자의 노력만으로 된 게 아니라 영국의 몰락 때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화폐 시스템들의 문제가 노출될 때 반등하는 아직은 소수의 저항 세력에 불과하다라는 점도 좀 인지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사님은 정말 참 박시가다 생각하는 게 제가 그냥 비트코인 단어 하나 던졌는데 갑자기 영국을 갔다가 버지니아를 재밌지 않았어요? 갔다가 미국을 갔다가 백악관을 갔다가 나폴레옹 얘기까지 다시 현실로 돌아왔는데 예. 갑자기 그 비트코인 얘기해서 궁금해진 게 비트코인이 제가 알기로는 그 이자가 없죠. 그리고 배당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식에 넣으면 배당이 나오거나 시세 차익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투자해도 월세가 나오거나 시세 차익이 있는 건데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방법은 시세 차익밖에 없는 건가요? 그리고 또 이제 대안이 되는 통화로서의 어떤 이제 결제 가능성들. 우리 지금 이야기했었던 게 이제 결제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결국 어떤 우리가 상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김 작가님한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제 출판사를 차렸다고 치고요. 김 작가님을 제 작가로 모셔가지고 인쇄를 드리는데 코인으로 드릴까요? 가 일상화되는 시기가 오게 된다면 비트코인 한 5개만 주세요. 계약.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언제 가치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방금 김 작가님이 굉장히 핵심을 지적했어요. 하루에 20%가 빠지고 5%가 오르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오히려 이 가능성을 낮추는 거예요. 즉 화폐라는 것이 하루에도 20% 오르고 5% 빠지는 화폐라는 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즉 저는 현재 우리 이 수많은 크립토 에셋, 크립토 커런시 시장의 최대 문제는 뭐냐면 변동성이다. 너무 큰 기대가 반영된 나머지 또는 또 좌절도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변동성이 위아래로 수십 %로 움직인다는 자체가 이미 아직 이거는 화폐로서의 준비 단계에 불과하지 화폐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지금 그 미래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희망찬 미래를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거. 시장의 가격이 점점 더 안정을 찾고 진정되며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시기가 와야 정말 위험해지는 거죠. 즉, 그 정부 입장에서. 근데 정부 입장에서 지금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립토 커런시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저건 투기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규제를 해야 할 정도인 거지. 저게 정말 위험하다. 우리의 화폐 발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다라고 보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앞으로 정말 제가 이거는 그냥 저희 예측에 불과하니까 잊어주셔도 되는데 어떤 코인이 어떤 예를 들어서 대안적인 통화가 주류가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싶으시다면 가장 거래도 잘 되면서 안정적인 시장 가치가 아주 급등락하지 않는 그런 것이 출현하면 그때는 정말 유력한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야, 그런 것이 근데 출현하면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까요? 사실 지금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몰려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가치를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투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뭐 원래 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예전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이었던 암스테르담 은행이라는 은행이 네덜란드에 있었습니다. 이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 은행이 왜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이라는 평가를 받냐면 그때 당시 전 유럽에서 발행되는 화폐의 종류가 500개가 넘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각 귀족들마다 전부 자기가 코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대장장이 고용해서 꽝꽝 해서 여기 인장을 딱 집어넣고 찍는 거죠. 아시죠? 우리 그 귀족들이 큰 알이 박혀 있는 이 그 반지를 끼고 다니고 그게 도장 대신이에요. 그 빨간색이 거기 쫙 찍잖아요. 그 영화 보면. 그 이제 촌농에도 보통 하기도 하고 밀랍에도 하는데요. 맞아. 그게 인장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인장을 모사해서 주화에다 찍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나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것은 위주다. 그리고 우리 국가, 우리 왕국, 내의 공령에서는 내 거다. 라고 하는데 문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금의 원래 가치와 화폐의 가치가 분리된다 그러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금의 가치는 예를 들어서 은 10g에 불과했는데 이걸 골드 1골드라고 예를 들어서 금 1온스다 이런 식으로 가치를 갖다가 억지로 매겨서 그걸 사람들한테 발행을 한다는 자체가 그게 발권력이고 그 발권 과정에서 가치가 싼 금속을 가져와서 비싸게 자신의 제국 국민들한테 강요를 할 수 있다는 게 국가 권력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주조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게 국가가 지폐 발권력들을 가지는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미 연준이 양적 완화를 딱 지난 한 해 동안 3조 달러를 하거든요.
그 3조 달러면 우리나라 1년 GDP 그 2년 GDP 분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서 미국 정부가 발행한 적자국채를 그냥 사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펼칠 수 있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찍더라도 금리가 오히려 떨어졌잖아. 왜? 인플레가 날 것 같은데도 오히려 사람들이 그때는 미국채를 신뢰하고 금리가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그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효리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조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조 차익을 거두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토시부터 시작해서 코인을 처음부터 갖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물량의 대부분을 갖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전해지는 그분들의 재산은 말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에 팽창하고 그분들의 권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꼭 시세 차익으로 인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주류가 되고 통합이 되고 권한이 되는 순간 거기는 국가 권력에 준하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코인 만들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엄청나게 많이 생긴대잖아요. 금융위원장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국내에 200개가 있지만 9월 달이 다 폐쇄될 수도 있다. 그만큼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개인 투자자 요 메시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하시라는 거죠. 제가 뭐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경제 분석을 하면서도 거기에 올인 베팅은 참 싫어하는. 왜냐하면 제가 하도 틀렸기 때문에. 오늘 전망도 아마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 속의 일이 100%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아까 1812년 미영 전쟁 이야기했지만, 지금 벌어지게 되는 예를 들어서 크립토 에셋 전쟁은 있다면, 크립토 커런시 워가 앞으로 만약에 생긴다면 전쟁의 패턴은 그때처럼 군함을 몰고 가서 총을 쏘는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 형태로 전쟁이 벌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공한 자산이 되고 앞으로 정말 주류가 되며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자산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신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잘 그거를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액으로 분산하자. 소액으로. 그러면 뭐 거래소가 어떻게 되든 뭐가 되든 좀 그 받는 충격들, 타격들은 분명히 일시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충격 자체가 우리 인생과 중요하지 않다면, 또 이로 인해서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정말 당신이 그의 미래를 충분하게 믿고 있다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가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너무 많은 자산을 투자하지 말자. 왜 아까 200년 전 미국 달러 이야기. 그죠. 그때 당시는 어부와 농부의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맨날 영국 해군에게 털리는 노략질 당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기축통합 패권 국가가 될 줄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에셋들 중에서 다음 기축통화가 뭐냐? 한 50년 이렇게 참으면 아직 저는 미국 달러 쪽 편이지만 그 뒤에 일은 분명히 모르는 거고, 어쩌면 이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들 속에서 두 국가가 서로 너무 견제하다가 둘 다 같이 힘을 잃어버려서 제3세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또 다른 대체적인 얼터너티브 한 초이스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모르기 때문에 그건 뭐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누구나 세상을 지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특히 ESG 관련돼서 전력 사용량 규제가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까지 있을 때 시장이라는 건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급하게 출렁출렁거리는 시장이라는 점 때문에 조정은 더 심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안을 믿고 있다면 그럴 때가 오히려 조금씩 또 사들어가도 되는 시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박사님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지만 가상화폐 자산이, 박사님의 자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긴 한가요? 조금. 들어가 있긴 해요? 원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야기하면 다들 웃으세요. 왜요?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 다 알아요. 다 그렇게 해서 시작해요. 뭐 랜섬웨어 걸리고 그러면 사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사서 보내주다가 뭐 잘 안 돼가지고 날렸어요, 데이터를. 그러는 일들 이야기 들으셨죠, 그죠? 그런 거 하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좀 가격 됐네 그러고서 또 한번 거래소 가서 조금 사보기도 하고 새로 생겼네 하고 또 사보기도 하고 하다가 잊어버리다, 왜냐하면 또 폭락하니까 잊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있네 정도인 거죠. 뭐 저는 특히 아까도 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50대 초반 중반에 이제 가고 있잖아요. 초반이에요, 중반이에요? 초반에서 중반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제 그 정도 합시다. 제가 이제 회사 그만둔 지가 2년 지났으니까 이제 대충 그 정도 됐지 뭘. 우리 본사이가 시간이 있는데 한 해 한 해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눈 시퍼렇게 뜨고 막 활동적인 그런 걸 하고 있을 때 제가 그게 주류가 되는 건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 아들놈들한테 주면 되잖아요. 계좌 그렇죠, 비밀번호를 그렇죠.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소액 정도 재미있게 그냥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한지 결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재미삼아 그냥 가격이 오르고 있구나. 오늘은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정도 신호를 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부모님과 자녀를 위한 선물 준비하셨나요? 카네이션도 자녀에 대한 사랑도 필요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시급한 건 재테크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구독자분들의 가족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테크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자녀를 위한 조기 투자 경험과 부모님을 위해 권해드리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입니다. 평일엔 바쁘고 지방에 살아서 방문이 어려우신가요? 가치투자의 대가 강반천 회장의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주말에 지방을 찾아가 계좌 개설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가입 방법 일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가족에게 행복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내 가족의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